그래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보는데, 제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빠니까 폭락의 제목을 잡아 헤라클레이토스가 여는 새로운 지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전까지의 우리가 앞에서 숱하게 다뤘던 여러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불이야, 흙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일어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한 거야.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들로부터 했거든요.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한 건데, 이 감각을 신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밀레투스 학파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감각으로 알게 된 지식을 단순하게 더하기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알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 사람들 다 똥멍청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감각으로 느낀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각으로 느낀 현상들 모든 곳에 숨어있는 공통된 부분을 파악해내는 거다. 이래야지만 새로운 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는 거다. 진실때 남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전까지 밀레투스 학파니 이런 데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 철학스러운, 뭔가 고급진 느낌이 막 나타나죠. 이런 말들 속에서. 자, 그래서 참된 알은 뭐냐면 인식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한 것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혼을 가지고 한다. 푸시케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푸시케는 당연히 한 100년쯤 전에 누가 얘기했던, 탈레스가 얘기했던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할 때 푸시케가 아닌 거죠.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푸시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이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뭘 부여받느냐면 만물 속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근원, 근원적 진리, 이것을 파악하는 역할을 이제 푸시케가 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다른 여러 생물들과 다른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만물과 뭔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신화로서만 얘기하는 거죠. 신들이 우리를 예뻐한다, 특별히.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물의 근원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다른 생물하고 틀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피타고라스하고 연관이 있죠. 아까 피타고라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이지적인 것은 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지적인 것은 만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에서 연장선에 생각하면 뭔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드시지 않아요? 만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만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또는 아직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헤라클레이토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이 왜 만물의 근원인, 만물의 이 영장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또 저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돼. 사람으로서 사람다우려면은 만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사람을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철학의 이제 흐름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다른 고민들로. 그래서 네 번째 더 중요해요. 알매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저게 나오면 이제 철학이 완전히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정론 또는 인식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논리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정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식론과,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리학이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순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렇다고 이런 인식론과 과정론을 완벽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헤라클레이토스 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지만,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거죠. 로고스. 자, 아까 피타고라스는 무슨 말을 처음 쓴 사람이냐면 필로소퍼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라고 했어요. 삶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 또 피타고라스가 쓴 말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우주는 조화로운.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모스. 이때 코스모스는 C가 아니라 K인데, 이 코스모스는 원래 조화로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죠? 카오스.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근데 이 코스모스는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주에서의 하모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화로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써줬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다음으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뭘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로고스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의 원래 뜻이, 그리스어 뜻이 뭐냐면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숫자로서 세상을 표현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로고스였냐? 말로써 우리는 세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가 중요해. 이 정확한 말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이 아니라 니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아무 말이 아니다. 말은 로고스다. 로고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말은 이치에 닿는 말, 본질에 이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로고스의 위치를 싹 바꿔놔요. 그리고 이 말로써 세상을 표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만물의 원리가 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왜 수로서 세상을 표현할 수 있냐라고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세상에 내재된 원리가 뭐기 때문에? 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이토스도 어떻게 말로써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로고스는 언어에서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됐고, 이제 표현하는 원리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언제나 그러한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는 전혀 진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애초에 출발이 진료로서 출발한 게 아니라 설명으로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라고 했을 때 로고스는 explain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만물의 원리, 그러니까 프린시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사물의 본성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로고스란 말의 뜻에는 원래 이 그리스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다중적 의미를 가지는 건 사실은 그리스어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언어의 기본적 특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만큼 다양한 사물들이 없고 다양한 고민들을 못 하다 보니까 하나의 말에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을 담는 게 이제 언어의 특징이고, 이게 후세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양한 걸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왜 그리스 말만 그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 말도 그랬던 거죠. 고대 언어로서. 그런데 어떻게 있냐? 모음과 비인데, 이때 모음은 자음과 모음할 때 모음이 아니라 모으다라고 얘기할 때 모음이에요. 무언가를 모은다는 의미와 비유를 나타내는 의미도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립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립자들이 모여서, 근데 어떻게 모이냐면 일정한 비율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다. 즉 사물의 본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은 결국은 불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대립자들이, 차가움과 뜨거움, 그 다음에 습함과 건조함, 이런 식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모여서,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모였을 때 현현되는 현상이 세상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게 무슨 만물이 유전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헤라클레이토스에 제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만물이 유전자인데 이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했던 모든 것의 본질이 아니겠구나. 또는 불이라는 게 뭔가 진료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을 바라보던 원래의 눈이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로 오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냐면 이제 말 그대로 추상화가 이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이제 철학적 추상화에
거의 밑바닥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적 평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대립자의 개념, 비율의 개념 이런 걸 보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원리, 자연학적 원리라는 게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이런 대립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불이구나. 이거를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에너지가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게끔 만들고 변하게끔 만드는 근원이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유일한 형태인 거죠. 가령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엠페도클레스 같은 게 사원소설을 주장하잖아요. 물, 불, 흙, 공기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럴 거예요. 물은 액체, 불은 모르고 흙은 고체, 공기는 기체. 그럼 우리가 사물의 상태라고 알고 있는 세 가지 상태가 저렇게 있고 근데 이 세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물의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가 현재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도 이런 불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세상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표현할 말이 에너지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불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립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움직이는 이런 근원들은 어떤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다. 불이라는 에너지. 지금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에너지가 뭐가 있어야 하면 한 두세 개 되다가 애매해서 그냥 끝나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면 위치 에너지 있었고 운동 에너지 있었고 그죠? 중력 에너지가 있었고 근데 에너지가 뭐지? 빛 에너지도 있었고 전기 에너지도 있었고 그럼 에너지가 뭔데 하면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에너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들을 몇 개 들려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공간, 시간, 질량, 에너지 이런 개념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물리학에서 가장 어렵게 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상징화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이란 걸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자연학 쪽에서도 자연 철학 쪽에서도